안녕하세요. 저는 33, 결혼한 지 이제 2년이 되어가는 반딩크족 여성입니다. 반딩크라는 표현,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요. 간단히 말하자면 저희는 딩크족처럼 명확하게 아이 없이 살겠다고 결심한 건 아니지만 당장은 아이를 갖지 않기로 한 부부예요. 저는 아이가 꼭 있어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결혼하면 당연히 출산과 육아가 따라와야 한다고 여기지만 제 인생의 의미는 꼭 거기에만 있지는 않다는 쪽이에요. 신랑은 조금 다릅니다. 이 사람은 아이를 키우는 게 자신 없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편이에요.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많은 헌신과 책임감을 요구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제게 처음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오히려 그 솔직함이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책임지지 못할 말을 쉽게 던지는 사람보다는 훨씬 신중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결혼을 앞두고 긴 대화를 나눴고 결국 지금은 아이 없이 둘이 충분히 행복하게 살아보자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만약 마음이 바뀐다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보기로 했죠. 인생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지금은 둘이 충분히 행복하고 미래에 우리가 결정할 일이니까요. 시어머니는 참 이상하리만치 냉정하고 마음 씀씀이가 각박한 분이셨어요. 겉으로는 무뚝뚝한 척 하시면서도 속으로는 늘 비교하고 서운한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분이었죠. 신랑에게 들은 얘기 중 가장 안타까웠던 건 어릴 때부터 늘 형과 비교당하며 자란 기억이었어요. 형보다 뭐 하나 못하지 않았던 아이였는데도 시어머니는 넌 형만 못해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다더군요. 그런 말에 얼마나 마음이 다쳤을지는 제가 다 알 수는 없어도 그 조각조각 부서진 자존감 위에 신랑이 홀로 얼마나 버텼는지는 결혼 후에야 조금씩 알게 됐습니다. 신랑은 공부머리가 없었던 아이가 아니었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성적도 나쁘지 않았고 마음만 먹었으면 4년제 대학도 충분히 갈 수 있었대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돈 없다는 이유로 대놓고 전문대나 가라고 했고 심지어 진학비는 손 하나 까딱 안 하셨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신랑은 초반부터 새벽 아르바이트, 야간 택배, 학교 수업까지 병행하며 스스로 학비와 생활비를 감당하며 살아왔던 거예요. 그렇게 전문대를 졸업하자마자 사회생활에 뛰어들었고 그 후부터는 부모님과는 명절이나 제사 외엔 연락도 드물게 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상 마음을 닫은 채로 외롭게 버텨온 인생이었겠죠. 그랬던 사람이 저를 만나면서 다시 부모님과 왕래를 하기 시작했어요. 신랑이 제게는 참 따뜻하고 성실한 사람이었기에 저는 신랑의 상처까지도 안아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결혼 얘기가 오갈 때 저는 그저 평범하게 준비하면 되겠지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어머니가 내단이 어쩌고 코트가 어쩌고 혼수가 빠졌다느니 하면서 끝도 없이 요구를 쏟아내기 시작하셨어요. 신랑은 그 자리에서 손을 털고 일어날 뻔했어요. 엄마, 나 결혼 안 해. 그냥 살게 내버려둬. 이 말에 시어머니도 잠시 입을 다물었지만 그 상황이 참 씁쓸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마음이 약해졌어요. 신랑이 받을 상처가 걱정됐거든요. 결국 제가 나서서 예단을 준비했고 형식은 간소했지만 정성은 충분히 담았어요. 그렇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결혼이 끝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시작이었죠. 명절이 오고 제사가 오면 저는 시댁에서 한 사람 목 이상을 해야 했습니다. 형님은 늘 저 멀리 앉아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기 바빴고 시어머니는 그런 형님에게는 아무 말도 안 하시면서 저에게만 며느리가 하는 거야. 이건 네가 챙겨야지라는 말을 쏟아내셨습니다. 그게 한두 번도 아니고 매 명절마다 반복되니 정말 속에서 열불이 나더라고요. 신랑은 저에게 가지 말자. 내가 그냥 갈게. 하면서도 정작 제가 진짜 안 간다고 하면 마음 한구석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이었어요. 시댁에서 완전히 끊긴 아들이 되는 게 두렵고 그 마음을 저도 이해했기에 우라가 치미는 와중에도
입술을 깨물고 시댁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제가 며느리 역할, 아내 역할을 모두 끌어안고 해왔던 거예요. 속으로는 화병이 생길 것 같으면서도요. 사람 마음이란 게 참 간사하죠. 아무리 상처받고 속이 문드러지는 순간이 많아도 저는 그래도 내가 조금만 더 참고 견디면 언젠가는 이 사람들도 나를 인정해주겠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스스로에게 한계선을 딱 그었습니다. 3년, 딱 3년까지만 내가 노력해보자. 그 안에 진심이 통하지 않으면 그땐 미련 없이 내려놓을 거라고요. 그 결심은 제 안의 마지막 자존심이기도 했고 동시에 제 마음이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한 유일한 보호막이었어요. 신랑은 그런 저를 보면서 늘 미안해했어요. 정말 미안해서 자기가 차라리 혼자 다녀오겠다고 말하면서도 그 눈빛 속에는 저를 시댁에 데리고 가는 것조차 죄스러워하는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었죠. 어느 날은 그런 제 결심을 듣고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고맙다. 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서 미안하다. 그 말 한마디에 저도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무너져 있는 걸 보면 차마 등을 돌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더더욱 이 3년이 제게 중요했어요. 그 3년이 지나면 제가 선택한 시간과 마음에 대해 누구도 뭐라 하지 못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시댁을 향해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제 몸과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몰라요. 시부모님은 현재 큰아들 부부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시댁이라는 공간은 저희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형님 가족과도 엮여 있는 곳이었죠. 그 집엔 아이들이 셋 있습니다.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셋이요. 제가 처음 그 집에 갔을 때 막내가 4살쯤이었는데 지금은 7살이에요. 어느새 말도 야무지게 잘하고 뛰어다니며 장난도 많이 치는 나이가 됐죠. 그런데도요, 저는 그 집에서 아이 엄마 역할까지 떠맡아야 했습니다. 시댁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저는 자연스럽게 주방 담당이 됩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건 마치 당연한 역할처럼 저에게 떨어져 있었어요. 형님은요? 형님은 늘 소파에 기대앉아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리시고 시어머니는 그런 형님을 보면서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제가 주방에 들어가면 아휴, 며느리는 역시 다르다. 손이 야무져. 이러시면서 칭찬인 듯한 말로 더 일을 쥐어주시기 바빴어요. 그 말이 칭찬이 아니라 노동짓이라는 걸 깨닫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명절이건 제사건 상관없 음식을 준비해야 하는 날이면 저 혼자 허리 휘도록 일하고 형님은 저 멀리서 웃으면서 아이들 간식이나 챙겨주는 척만 할 뿐이었어요. 아이들도 이미 어리지 않아요. 막내가 7이라면 그 위로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도 있는데 왜 그 아이들 엄마인 형님은 손 하나 까딱 안 하는지, 왜 그런 상황을 시어머니는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지 그 이유가 너무 뻔해서 더 서글펐던 기억입니다. 저는 본래 디자인 관련 일을 하고 있어서요. 제 작업실로 쓰는 오피스텔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결혼 전에는 그곳에서 혼자 살면서 작업을 병행했었는데 지금은 집과 오피스텔을 오가며 일하고 있어요. 혼자 살던 공간이라 기본적인 생활용품은 다 갖춰져 있었고 필요한 건 조금씩만 추가하면 되었기 때문에 지금도 제 작업 공간으로는 충분하거든요. 직업 특성상 조용하고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꼭 필요했는데 그 공간이 제게는 단순한 작업실 이상의 의미였어요. 결혼 후에도 저는 그 오피스텔에서 주로 디자인을 구상하거나 마감 작업을 처리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신랑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어서 그 공간은 제 영역처럼 자연스럽게 인정해주고 있었죠. 그런데 2달 전쯤이었어요. 신랑이 어느 날 퇴근하고 와서 피곤한 얼굴로 저에게 이런 얘기를 꺼냈습니다. 아, 오늘도 어머니랑 형이 똑같은 소리 하더라. 이제는 큰 집으로 옮기고 싶다나 뭐라나. 처음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냥 남들처럼 막연히 좀 넓은 데로 이사 가고 싶다, 그런 얘기인 줄 알았죠. 신랑도 그땐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더군요. 돈이 생길 일도 없는데 무슨 이사를 하겠냐며
그냥 흘려들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말의 속뜻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형님도 종종 저에게 그런 뉘앙스의 말을 흘리곤 했거든요. 애가 셋인데 이 집은 너무 답답해요. 다 같이 뛰어다니기도 힘들고 조만간 이사 가야 할 것 같아요. 라면서요.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냥 형님도 힘들겠구나 싶어서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뭘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소연이겠거니 생각했죠. 아이 셋 키우는 집이 얼마나 복잡하고 숨막힐지 상상이 가기도 했고요. 그래서 별 의심 없이 넘어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뭔가 서서히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말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게 반복되다 보면 결국 현실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때 저는 그 말을 단순한 푸념으로만 여겼던 게 지금 와서는 참 어리석었던 것 같아요. 한 달쯤 전이었어요. 평소보다 퇴근이 조금 늦었던 신랑이 집에 들어오는데 그 얼굴이 어딘지 모르게 이상하더라고요. 늘 그렇듯 가볍게 왔어? 하고 말을 건넸는데 신랑은 말없이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와 앉더니 한참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농담도 잘하고 피곤한 날에도 애써 밝은 척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그냥 앉아만 있는 모습이 낯설었어요. 무슨 일 있었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그제서야 입을 열더라고요. 우리 이사 가면 안 될까 하는데 순간 저도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무슨 이유인지 물어봐야 하나 싶었지만 묻는 게 오히려 부담이 될 것 같아서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사가 정말 이유도 모르고 그렇게 말해버렸습니다. 그때 신랑이 제 눈을 바라보며 말하더라고요. 나는 그냥 우리 둘이서 시댁에 왕래 같은 거 없이 그냥 멀찍이 떨어져서 그렇게만 살았으면 좋겠어. 너도 그동안 고생 많이 했잖아. 나도 이제는 좀 벗어나고 싶어. 그렇게 살아도 난 너한테 원망 일도 없어. 너 지금까지 충분히 했어. 아니, 너무 많이 했어. 그 말을 들으니 울컥했어요. 저도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냥 그 말 한마디면 됐거든요.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신랑이 다시 말을 꺼냈어요. 근데 나 지금 너무 떨려. 혹시라도 내가 뭔가 실수할까봐. 나 지금 시댁에 같이 좀 가줄래?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신랑이 얼마나 감정이 복잡한지 그 표정만 봐도 알겠더라고요. 제가 따라가지 않으면 혹시나 감정이 격해져서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는 걱정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 망설임 없이 같이 가자. 그렇게 대답하고는 곧바로 옷을 갈아입고 신랑과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그 순간 마음 한구석이 아주 무겁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묘하게 후련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뭔가가 달라질 수도 있겠구나. 그런 예감이 들기도 했고요. 시댁으로 향하는 차 안, 창밖은 조용했지만 우리 사이의 대화는 무겁게 이어졌습니다. 신랑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그날 아침 혼자 시댁에 다녀왔었다고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와 아주버님, 형님까지 셋이 앉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인사치레로 차도 한잔 마시고 별말 없이 시작됐는데 이내 본론이 나오더래요. 그 말이라는 게 참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더랍니다. 그 사람들이 입을 모아 말하길 이제는 큰 집으로 이사를 가야겠는데 그 자금 일부를 우리 부부가 보태라는 거였어요. 그냥 돈을 좀 보태달라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제 오피스텔 전세금을 빼서 그 집 이사 자금으로 보태라는 말이었어요. 뻔뻔하기 짝이 없었죠. 그 얘기를 듣자마자 신랑은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었다고 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애정, 무시당하고 차별받던 기억, 결혼 후 겨우 다시 시작해보려는 마음마저 짓밟히는 기분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단호하게 말했답니다. 앞으로 우리 얼굴 보지 말고 삽시다. 우리는 이제 남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와버렸다고 해요. 혼자 그 길을 걸으며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생각하니 제 마음도 저릿저릿하더군요. 그리고 그걸 집에 와서 저에게 다 털어놓은 뒤 신랑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 이렇게 끝내면 또 뒷말 나올 테고 두고두고 우리 괴롭히려 들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확실하게 정리하고 오려고 하는 거야. 그냥 내 한을 다 풀고 오고 싶어. 그 말을 들으니 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꾹꾹 눌러 참고 살아온 신랑의 억울함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말해줬습니다. 후회 남기지 말고 다 쏟고 와. 오늘만큼은 당신 마음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당신 편이야. 내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을게. 걱정하지 마. 그렇게 말하고 저는 신랑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 손이 아주 작게 그러나 단단히 떨리고 있었어요. 한동안 그렇게 말없이 달렸습니다. 시댁에 가까워질수록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이번만큼은 어떤 결과가 오든 신랑의 곁을 지켜주겠다고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시댁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신랑의 발걸음은 단호했고 그 눈빛에는 한 점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다소 어색하고 싸늘했지만 신랑은 그런 것에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모여 앉아 있는 시어머니와 아주버님 내외를 바라보며 신랑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입을 열었어요. 작별 인사하러 왔습니다. 순간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얼어붙은 듯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었고 아주버님과 형님은 서로 눈치를 보며 멍한 표정을 지었죠. 하지만 신랑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말은 그동안 쌓인 분노, 울분, 슬픔이 뒤엉켜 마구 쏟아져 나오는 것이었어요. 이건 가족이 아닙니다. 그냥 거짓대예요. 아들 하나 키워놨더니 그놈 돈으로 뭘 해먹을까 계산만 하고 이제는 며느리 돈까지 노려요? 창피한 줄은 아세요.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그건 못할 짓입니다. 신랑은 그렇게 말하며 주먹을 꽉 쥐고 서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뭔가 변명하려는 듯 입을 열었고 아주버님도 뭔가 말을 보태려 했지만 신랑은 들을 마음이 없다는 듯 두 손을 허리에 얹고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그리고는 한 번 더 이번에는 목소리를 더 높여 외쳤습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뭘 봤는지 아세요? 형만 자식이고 나는 머슴처럼 다뤘잖아요. 대학도 못 가게 하면서 형한테는 학원비까지 대주고 나는 아프다 해도 병원 데려간 적도 없었잖아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그 순간 신랑의 목소리가 살짝 떨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화가 아니라 너무 오래 참아왔던 감정들이 터져나오는 진짜 울분이었어요. 이제는 내 아내까지 건드려요? 그 사람은 나한테 세상에서 제일 고마운 사람인데 그 사람 돈을 뺏어서 아주버님 집 이사하는데 쓰자고요? 이게 인간입니까? 진짜 내가 평생을 참아왔는데 이제는 못 참아요. 다시는 얼굴도 보지 말아요. 우리는 여기서 끝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난 신랑은 숨을 몰아쉬었어요. 그 말들을 쏟아내면서도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지 생각하니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이 막 맺히려는 찰나 저는 꾹 참고 앞에 앉은 시어머니와 아주버님 내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제 눈빛이 무슨 말을 하고 있었는지 그 사람들도 느꼈을 거예요. 이제 당신들이 내 남편에게 더는 상처 못 줘. 더는 우리 인생에 발 못 들여. 그걸 분명히 알아둬. 라는 메시지를 제 눈에 담아 가만히 노려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제가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신랑의 등 뒤에서 굳건하게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말없이 함께 서 있는 것도 큰 힘이 된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걸 믿었고 제 행동으로 그걸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날 시댁 거실은 마치 전쟁터 같았습니다. 신랑은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었어요. 엄마는 어렸을 때도 항상 나한테만 차가웠어. 형한테는 미소 한가득 지으면서도 나는 투명인간처럼 대했잖아. 중학교 때 도시락값 없다고 해도 모른 척했지. 고등학교 땐 아예 공부하지 말라고 했잖아. 대학 그런 말 꺼내지도 못하게 했어. 근데 지금은 뭐? 이젠 우리가 모은 돈을 당연하단 듯이 가져가려는 거야? 신랑의 말투는 이제 울부짖음에 가까웠습니다. 감정을 억누를 수 없다는 듯 눈시울도 붉어졌고 저는 그 옆에 가만히 서 있으면서도 가슴이 조여왔어요. 신랑은 지금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토해내고 있었거든요. 그때 형님이 갑자기 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형제끼리 서로 도울 수도 있는 거지. 겨우 집값
조금 보태라고 했다고 이렇게까지 난리를 치게 내가 부추긴 거냐? 형님의 그 뻔뻔한 말에 저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순간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확 치밀어 올라오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도와달라는 사람이 뭔가 부탁하는 태도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받아야 할 것처럼 요구하는 건 도와달라는 게 아니죠. 거지가 구걸할 땐 최소한 불쌍한 척이라도 하지 않나요? 근데 여긴 뭐예요? 당당하게 구걸하네요. 참 희한한 가족입니다. 그러자 아주버님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누가 거지래? 그 소리에 신랑도 함께 일어섰습니다. 그래, 너랑 너희 부모 그리고 내 마누라까지 전부 거지 맞아. 남의 돈을 탐하면서도 이안한 기색 하나 없고 욕심만 앞세우는 거지가 아니라면 뭐겠냐? 게다가 구걸할 줄도 모르는 거지야. 부끄러운 줄 알아. 순간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말이 사방에서 날아다니는 그 공간에서 저는 조용히 신랑에게 말했습니다. 제 말은 시댁 식구들 모두가 들으라는 말이었어요. 당신이 오늘 그냥 가지 말자고 할 때 내가 굳이 오자고 고집 안 부렸으면 이런 일 없이 조용히 이사 갔을 거야. 괜히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신랑이 제 말을 듣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말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끝내야 내가 이걸 끝낼 수 있을 것 같아. 그 한마디에 담긴 신랑의 무게를 저는 똑똑히 느꼈습니다. 그동안 신랑이 살아온 날들이 얼마나 참담했는지를, 얼마나 사랑을 갈구하며 외면당했는지를 저는 그 자리에서 더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확실했던 건 하나였습니다. 이젠 다시는 저 사람들과 엮이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그게 우리 부부가 살아남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이요. 저는 그날 평생에 잊지 못할 말을 시어머니에게 전했습니다. 지금도 그 말이 제 입에서 어떻게 그렇게 담담하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분노도 슬픔도 체념도 다 섞인 그 순간에 저는 조용히 그러나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앞으로는 작은 아들과 며느리는 없다 생각하세요. 그런 사람은 없는 셈 치고 사세요. 우리도 그렇게 살 겁니다.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말도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모습조차도 더는 안쓰럽지 않았어요. 이기심으로 가득 찬 눈빛, 자기 자식 고통스러운 것조차 모르고 손 내미는 손길을 저는 더 이상 가족이라 느끼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어 말했어요. 사실 저는요, 애초에 신랑을 만날 때 고아인 줄 알았어요. 부모가 없다고 생각하고 만났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했고, 그래서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있긴 있었더라고요. 있는데 없는 것만도 못한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결론 내렸습니다. 이제는 진짜 없는 셈 칠 거예요. 신랑도 저도 앞으로는 여기에 없을 겁니다. 저희는 다시 안 돌아옵니다. 제 말이 끝나자 거실 안의 공기는 정지한 것 같았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고 아무도 숨을 크게 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신랑을 바라봤습니다. 신랑은 평소보다 몇 배는 더 피곤하고 무기력해 보였어요. 본가에만 오면 마음이 무너지는 사람이에요. 보통 남편들은 본가에 오면 편하게 눕기도 하고 마음 편히 웃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제 신랑은 아니었어요. 여기 왔다 가면 저보다 더 힘들어하고 더 지쳐서 며칠을 앓습니다. 아내인 저보다도 본가 방문이 큰 짐이 된다는 걸 저는 결혼하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나 이제 내 욕심에 내 남편 힘들게 안 할 거예요. 여기 더는 안 올 겁니다. 그리고 아무 연락도 안 받을 겁니다. 어머님이 원한 아들이나 며느리는 다른 데서 찾으세요. 그러고는 말없이 신랑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갑게 식은 손이었지만 제 손을 잡고 있는 신랑 손끝에서 아주 작게 떨림이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그 손을 맞잡은 채로 시댁을 나왔어요.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다시는 돌아갈 생각 없이요. 사실 저도 많이 떨렸어요. 시댁 문을 박차고 나올 때까지도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발끝이 저릿저릿했거든요. 그런데 신랑은 또 어땠을까요? 눈에 핏발 선 채로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있던 그 사람이 운전대를 잡는다고 했을 때 저는 본능적으로 막았어요.
사고라도 날까봐, 진짜 큰일 날까봐 그냥 제가 조용히 운전대를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길이 참 길고도 짧더군요. 창밖 풍경이 뭐가 보이긴 했는지 내내 머릿속은 복잡하고 마음 한켠이 시리게 아팠습니다. 결국 제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집에 도착하자마자 신랑을 말없이 안아주는 것뿐이었어요. 무너진 사람을 어떻게든 붙잡고 싶어서요. 아무 말 없이 그저 가만히 안아줬습니다. 그렇게라도 안 해주면 이 사람 진짜 무너질까봐 겁이 났거든요. 그 다음날이 참 씁쓸했어요. 카톡 알림이 울리기 시작했는데 시댁 단체방이더라고요. 시어머니부터 아주버님, 형님까지 형제지간에 이럴 수가 있냐, 가족이 무섭냐, 며느리가 사서 고생하게 만들었느니 하며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야박하다, 인정머리 없다, 그래도 피는 못 속인다 같은 말들이 날아왔는데요. 저는 그런 말들 하나하나에 이제는 웃음이 나올 정도였어요. 정말 더는 무슨 말을 해도 통하지 않을 사람들이라는 걸 다시금 확신하게 되더라고요. 똑같은 대답 반복해봐야 결국엔 또 우리 탓이 되는 싸움이니까요. 신랑을 보면 걱정스러운 마음도 들지만 이상하게도 차라리 이게 잘된 일 아닐까 싶은 생각이 슬며시 올라오더군요. 하루하루 애써 아무렇지 않은 얼굴을 하고 있지만 그 속에선 고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는 게 느껴졌거든요. 저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참아왔는지 이제 와서야 알 것 같았어요. 결혼 전에 신랑이 아이를 낳지 않고 살고 싶다고 했을 때 저는 그 말이 이상하게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누군가와 평생을 함께하기로 마음먹는 순간 그렇게 솔직한 마음을 말해준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저는 그때 결심했었어요. 아, 이 사람은 나밖에 없구나. 그래서 손을 내밀었고 함께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요즘 신랑 표정이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게 보여요. 그래도 안아주고 싶다는 마음 하나 쉽게 표현하지 못하고 있어요. 혹시나 무너질까봐, 괜히 건드려서 감정을 더 아프게 만들까봐 조심스러워지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괜찮아질 거예요. 시간이 흘러 그땐 참 힘들었지 하며 웃으며 얘기할 수 있는 날이 오겠죠. 어제 이사갈 집 계약하고 왔습니다. 처음으로 우리 둘만을 위한 공간이에요. 아무도 없는, 그 누구의 시선도 없는 안전한 곳. 우리 신랑이 다시 어깨 펴고 걸을 수 있도록 이제 제가 더 단단해져야겠어요. 우리 부부를 위해 기도해 주실 수 있을까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